분배 정의와 관련된 4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봉건 제도 혹은 카스트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지상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주의입니다. 네 번째는 평등주의입니다. 바로 롤스의 차등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롤스는 앞의 세 이론에서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 요소, 즉 출생, 사회적 혹은 경제적 이점,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 등에 따라 배분되는 몫이 정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차등 원칙만이 운에 따른 소득과 부의 배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롤스는 노력도 혜택받은 양육 환경의 결과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노력하고 도전하고 소위 높은 자격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되려는 의지조차 행복한 가정과 사회적 환경에 좌우됩니다. 성공의 다른 요소들처럼 노력 역시 자신의 공이라 할 수 없는 우연한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노력조차 도덕적 자격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타고난 재능 역시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 요소입니다. 이러한 롤스의 주장이 맞다면 분배 정의는 도덕적 자격을 포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롤스는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 놓인 사회적, 경제적 장벽만 제거하면 누구나 재능이 선사하는 포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능력주의 사회의 기본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능력주의 시각을 비판합니다. 롤스는 다음 2가지를 근거로 도덕적 자격을 분배 정의의 기초로 삼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남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재능을 가진 것이 전적으로 나의 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연적 요소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시기에 사회가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자질 또한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의문의 여지 없이 독보적인 재능이 있다고 해도 그 재능으로 얻는 포상은 예외 없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주변 상황에 좌우됩니다. 선천적 재능의 분배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은 부당하기 때문에 부정의는 반드시 인간의 손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자연의 배분 방식은 정당하지도 부당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특정한 사회적 위치를 갖고 태어나는 것 역시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연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정의냐 부정이냐는 제도가 그러한 사실들을 다루는 방식으로부터 생겨납니다. 롤스의 정의론은 미국 정치 철학이 지금까지 내놓은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 철학의 핵심은 2가지인데요. 첫째는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정의하려면 해당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 즉 목적, 목표 혹은 핵심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정의는 영예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에 텔로스를 추론하거나 주장한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행위가 어떤 미덕에 영예와 포상을 안겨줄 것인가를 추론하거나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는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개발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즉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시민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보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정치 참여를 좋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정치 없이는 훌륭하고 미덕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리 본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폴리스에 살면서 정치에 참여할 때만이 우리는 인간으로서 본성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미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깁니다. 즉 미덕은 행동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술이 그러하듯이 미덕은 무엇보다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 미덕에는 판단,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적 지혜라고 칭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과학 지식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을 다루는 반면 실천적 지혜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실천적 지혜는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해야 합니다. 실천적 지혜는 정치적인 면이 내재된 도덕적 미덕입니다.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에게 그리고 인류 모두에게 무엇이 이로운지 심사숙고할 줄 압니다. 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최고선을 찾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시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보다 더 숭고하고 엄격한 의미의 존재입니다. 정치의 목적은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공정한 규칙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정치의 목적은 우리의 본성을 표현하고 좋은 삶의 본질과 인간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데 있습니다. 이제 저자 마이클 샌델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에게 자유란 내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에만 구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다면 그것은 합의라는 미덕의 결과입니다. 자유에 대한 이런 견해에는 집단적 책임의식 혹은 선조들이 저지른 부당행위에 내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어설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합의와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정치뿐만 아니라 근현대의 정치론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자율적 의지에 관한 칸트의 생각과 무지의 장막 뒤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적 합의라는 롤스의 생각에는 특정한 목적이나 애착에 구속되지 않는 도덕적 행위자를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칸트의 도덕법을 따르거나 롤스의 정의의 원칙을 선택한다면 이는 지금 세상에서 자신의 지위나 위치를 만든 역할이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이 미국의 자유주의에 풍부한 철학적 영감을 제공한 지 10년이 지난 1980년대에 몇몇 비판자들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부담을 감수하지 않는 자아라는 롤스의 이상에 도전합니다. 이들은 권리가 선보다 앞선다는 주장을 거부하면서 우리의 목적과 애착으로부터 벗어나 정의에 대해 추론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현대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비판가로 알려졌습니다. 공동체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맥킨타이어는 모든 삶의 서사에는 특정한 목적론적 성격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어떤 통합이나 일관성을 염원하는 서사적 탐색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도덕적 고민은 내 의지의 행사라기보다 내 삶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에는 선택이 포함되지만 그것은 해석에서 나오는 선택이지 의지의 주권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 설명은 도덕적 고민이 어떤 식으로 내 삶이 속한 더 큰 삶의 이야기 안에서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살펴보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의 정체성을 지닌 자로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합니다.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친족, 내 나라의 과거로부터 다양한 빚과 유산, 정당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기정사실을 구성하며 내 도덕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이는 부분적으로 내 삶의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회적, 역사적 역할과 지위와 분리 가능하다라는 추론은 잘못입니다. 이는 자아를 서사적으로 보는 관점과 명확히 대비됩니다. 내 삶의 이야기는 언제나 내 정체성의 기원이 된 공동체의 이야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거를 안고 태어났는데 개인주의자 방식으로 나 자신을 과거와 분리하려는 시도는 현재의 관계를 변형시키는 시도입니다. 인간을 서사적 존재로 보는 맥킨타이어의 시각은 인간을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과거의 부담을 감수하지 않는 자발적 존재로 보는 시각과 확실히 대비됩니다. 자유주의적 사고에 따르면 의무는 오로지 두 가지, 인간이기에 생기는 자연적 의무와 합의에서 생기는 자발적 의무뿐입니다. 인간을 이야기하는 존재로 보는 사람들은 의무에 대한 자유주의의 설명이 너무 빈약해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의무에 대한 자유주의의 설명은 시민으로서 서로에 대해 지는 특별한 책임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시민들이 져야 하는 충성과 책임을 포착하는 데도 실패합니다. 인간을 자발적 존재로 볼 것인가, 서사적 개념으로 파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사회계약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 번째 부류의 의무를 인정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이 의무를 연대 의무 또는 구성원 의무라고 칭하겠습니다. 자연적 의무와 달리 연대 의무는 특수하며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연대 의무에는 우리가 져야 할, 엄밀히 말해서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역사를 공유하는 존재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의무와 달리 합의에 기초하지는 않습니다. 연대 의무에 담긴 도덕의 무게는 소속된 자아라는 도덕적 사유에서, 그리고 내 삶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결부된다는 인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칸트와 롤스는 권리가 선에 앞선다고 보았습니다.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좋은 삶을 규정하는 여러 관념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의에 관한 이런 사고방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는 맞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원칙이 좋은 삶에 대한 여러 견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다거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정당한 헌법의 목적 중 하나는 좋은 시민, 좋은 인격을 키우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칸트와 롤스가 정의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을 거부한 이유 중 하나는 자유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좋은 인격을 형성하거나 좋은 삶을 규정하려 든다면 사람들에게 타인의 가치를 강요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헌법은 개인을 스스로 자기 목적을 선택할 능력을 가진 자유롭고 독립된 자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유에 관한 칸트와 롤스의 이 같은 사고방식이 옳다면 이들이 말하는 정의도 옳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독립된 존재이기에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도덕에는 구속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여러 목적으로부터 중립적인 권리의 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아가 목적에 앞선다면 자아의 권리는 분명 선에 앞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서사적 개념이 더 설득력이 있다면 정의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 즉 좋음에 대해 사유할 때 우리 정체성의 근원인 공동체의 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 중립을 갈망하는 태도는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삶을 생각해 보지 않고 정의를 생각하기란 불가능하거나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접근법을 탐구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정의란 공리나 복지의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선택은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 있을 경우 하게 될 가상의 선택, 즉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바로 이 세 번째 방식을 선호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